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한옥 담장 너머로 석양이 스며들고 있었다. 김태호는 마루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빈 마당을 바라보았다. 68세의 나이, 30년간 공무원으로 살아온 그의 인생은 퇴직과 함께 갑작스럽게 멈춰선 듯했다. 또 하루가 가는군. 그의 한숨이 적막한 집안을 채웠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조차 뜸했다. 한때 활기찼던 이 집은 이제 김태호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창호지를 통해 스며드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다. 김태호는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다.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깊게 빨아들인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삼촌, 저 현우예요. 조카의 목소리였다. 김태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현우의 목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더라? 아마 퇴직식 날이었을 것이다. 현우야, 무슨 일이냐? 삼촌, 혹시 개 한 마리 키워보실 생각 없으세요? 우리 집 진돗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김태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무슨 개를 키운다는 말인가? 한 마리가 좀 약해서요. 다른 녀석들보다 작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수의사가 오래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현우의 말에 김태호의 마음 한구석이 움직였다. 죽어가는 생명. 자신과 닮았군. 데려와라. 이튿날 아침, 현우가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상자 안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새끼 진돗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놈, 오늘까지가 고비야. 내일도 숨 붙어 있으면 기적이지. 김태호는 중얼거리며 작은 강아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너무 작고 약해 보였다. 죽기 전에 한 번쯤 따뜻한 품이 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현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현우가 떠난 후 김태호는 수건을 대어 강아지를 감쌌다. 밤새 깨어 있으며 강아지의 상태를 지켜봤다. 따뜻한 물에 쌀죽을 타서 손가락에 묻혀 강아지의 입술에 발랐다. 강아지는 간신히 죽을 핥았다. 살아라, 제발 살아라. 김태호의 간절한 바람이 집안을 채웠다. 밤새 데운 수건으로 강아지를 감싸고 주사기로 물을 먹이고 약을 챙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쩌면 이 강아지를 살리는 일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강아지는 놀랍게도 눈을 뜨고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김태호는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별이, 밤하늘의 별처럼 밝고 희망차게 살아가라는 뜻이다. 죽음을 향하던 강아지는 마침내 별이로 다시 태어났다. 한 달이 지나자 빈집에 웃음이 돌아왔다.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지내며 잊고 있던 따뜻함이 김태호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별이는 날마다 달라졌다. 뼈만 남았던 몸은 이제 탄탄한 근육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칙칙했던 털에는 윤기가 돌았다. 무엇보다 그 영민한 눈빛이 김태호를 사로잡았다. 이놈이 웃네. 내가 마지막에 웃을 줄이야. 김태호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김태호의 손길에 반응했다. 마치 사람 말을 알아듣는 듯한 모습이었다. 아침마다 김태호가 신문을 읽으면 별이는 그의 발치에 앉아 함께 읽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30년간 공무원으로 살며 잊었던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이 별이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다시 피어났다. 아침 산책은 이제 일과가 되었다. 동네 아이들은 별이를 보기 위해 김태호의 집 앞에 모여들었고 시장 상인들은 별이를 위한 간식을 챙겨두었다. 저 강아지, 사람보다 똑똑하네. 동네 정육점 주인의 말에 김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김태호가 이름을 부르면 어디서든 달려왔고 주인의 표정 변화만으로도 마음을 읽는 듯했다. 소주병을 들던 김태호의 손이 멈췄다. 술 대신 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 과거의 지위와 권력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별아, 너는 내 마지막 선물인가 보다.
김태호는 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별이는 고개를 들어 김태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함께 등산을 다니던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태호야, 오랜만에 산행 한번 가자. 이번에는 좀 특별한 곳으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옛 동기 정민철의 목소리였다. 김태호는 별이를 바라보았다. 별이는 이미 튼튼한 다리와 건강한 체력을 갖추었다. 매일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며 단련된 모습이었다. 어디로 갈 생각이냐? 지리산 깊은 곳이야.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오지지. 한번 우리끼리 가보자. 김태호는 잠시 고민했다. 지리산은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별이는 이미 작은 산들을 거뜬히 오르내렸고 김태호 자신도 공무원 시절 많은 산을 다녔다. 알았어. 별이도 데려갈게. 그래, 그 녀석도 데려와. 다들 별이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 보고 싶어 하더라. 전화를 끊고 김태호는 별이를 바라보았다. 별이는 마치 모든 대화를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다. 산행 준비를 하며 김태호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배낭에 도시락과 물, 별이를 위한 간식까지 챙겼다. 오래된 등산화를 꺼내 손질하며 내일의 산행을 기대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예민한 별이조차도 그날의 공포를 예상하지 못했다. 아침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다. 김태호와 3명의 친구들이 모여 지리산으로 향하는 길을 나섰다. 정민철, 박승우, 그리고 최영수까지 모두 김태호의 오랜 친구들이었다. 별이는 차 안에서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녀석이 진짜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야. 박승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별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말보다는 마음을 읽는 것 같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니까. 친구들은 웃으며 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에게 별이는 그저 김태호가 퇴임 후 심심풀이로 키우는 개에 불과했지만 김태호에게는 삶의 의미였다. 지리산 등산 입구에 도착하자 별이는 가장 먼저 차에서 뛰어내렸다. 산의 향기를 맡으며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생기 넘쳤다. 저기 일반 등산로 말고 저쪽으로 가보자. 내가 지도에서 본 숨겨진 길이 있어. 정민철이 가리킨 방향은 정규 등산로에서 벗어난 곳이었다. 김태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별이가 이미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섰다. 산길이 점점 가팔라졌다. 나무들은 더욱 울창해졌고 햇빛은 간간히 나뭇잎 사이로 새어들었다. 처음에는 활기찬 대화를 나누던 4사람이었지만 산중턱을 넘어서자 숨이 가빠져 말소리가 줄어들었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박승우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는 동안 별이는 주변을 맴돌며 냄새를 맡고 있었다. 김태호는 별이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보통은 쉬는 시간에 김태호 곁에 앉아 함께 휴식을 취하곤 했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별아, 무슨 일 있어? 김태호가 부르자 별이는 잠시 김태호를 바라보았지만 곧다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상했다. 더 올라가자.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을 거야. 최영수의 말에 모두 다시 일어났다. 별이는 김태호보다 앞서 길을 인도하듯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별이가 멈춰섰다. 발밑에 낯선 냄새를 맡으며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별이의 목구멍에서 울려 퍼졌다. 왜 저래? 멧돼지라도 있나? 정민철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김태호는 별이에게 다가갔지만 별이는 김태호조차 무시한 채 앞쪽 돌무더기를 향해 극도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바람 소리만 들리는 듯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4사람을 감쌌다. 김태호는 별이의 행동에서 위험을 직감했다. 무언가 있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 순간 돌무더기 밑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처음에는 검은 나뭇가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나뭇가지가 아니었다.
길고 굵고 검고 기묘하게 빛나는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구렁이였다. 뭐지? 김태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은 형체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으악! 박승우가 땅에 쓰러졌다. 거대한 구렁이가 그의 다리를 감고 있었다. 김태호가 반사적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또 다른 움직임이 그의 다리를 향해 쏘아져 나왔다. 차가운 감각이 김태호의 다리를 감쌌고 순식간에 그의 허리를 휘감고 목으로 올라왔다. 뭐야, 이거. 목을 쳐. 김태호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구렁이의 강력한 힘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정민철과 최영수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고 박승우는 여전히 땅에 쓰러져 몸부림치고 있었다. 별이가 울부짖었다. 김태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구렁이의 차가운 몸이 그의 목을 더욱 강하게 조였다. 김태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뻗어 별이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별이가 맹수처럼, 아니 그 이상의 용맹함으로 구렁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거대한 구렁이는 어림잡아도 10m는 좋게 넘어 보였다. 검은 비늘은 햇빛에 반사되어 불길하게 빛났고 차가운 몸통은 마치 쇠사슬처럼 김태호의 목을 휘감았다. 김태호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별이가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하얀 털이 번뜩이며 구렁이의 목덜미를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꽂았다. 별이의 눈빛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결연함과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별이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별아. 김태호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별이를 불렀다. 구렁이는 별이의 공격에 놀라 잠시 김태호의 목을 느슨하게 했다. 별이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렁이에게 매달렸다. 구렁이는 고통에 몸을 비틀며 별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별이는 끝까지 이빨을 놓지 않았다. 구렁이의 피가 별이의 하얀 털을 붉게 물들였다. 저기, 별이가 싸우고 있어. 정민철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최영수는 정신을 차리고 돌을 집어 구렁이를 향해 던졌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분노를 일으켰다. 구렁이는 별이를 향해 꼬리를 휘둘렀고 별이는 그 강력한 일격에 바위에 부딪혀 날아갔다. 별아. 김태호는 목을 조이는 힘이 약해진 틈을 타 구렁이의 몸통을 밀어냈다. 간신히 일어나 별이를 향해 달려갔지만 다리에 감긴 구렁이의 일부가 그를 잡아당겼다. 별이는 바위에 부딪혀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핏자국이 번졌고 하얀 털이 붉게 물들었다. 구렁이는 이제 김태호를 다시 조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치명적으로. 김태호의 시야가 다시 흐려졌다. 죽음이 그를 향해 다가오는 듯했다. 그러나 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비틀거리며 일어난 별이는 다시 한번 구렁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더 지혜롭게, 더 계산된 공격이었다. 구렁이의 머리가 아닌 김태호를 감고 있는 몸통 부분을 물어뜯었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구렁이는 몸을 움츠렸고 김태호를 감고 있던 몸통이 느슨해졌다. 김태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빼내려 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구렁이는 별이를 향해 몸통을 휘둘렀고 별이는 다시 한번 바위에 내동댕이 쳐졌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아프게. 별이가 비틀거렸다.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별이의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다시, 또다시 달려들었다. 주인의 숨이 끊기기 전에 자기가 먼저 멈출 순 없다는 듯이. 별아, 그만, 도망가. 김태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별이를 불렀지만 별이는 듣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목표, 주인을 구하는 것만이 별이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구렁이에게 다시 달려든 별이는 이번에는 구렁이의 눈을 향해 공격했다. 날카로운 이빨이 구렁이의 눈을 찔렀고 구렁이는 극심한 고통에 몸을 비틀었다. 그 순간 김태호를 감고 있던 몸통이 완전히 풀렸다. 김태호는 땅에 쓰러졌지만 적어도 목이 조여오는 고통에서는 벗어났다.
김태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별이를 찾았다. 별이는 여전히 구렁이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지친 다리로, 그러나 꺾이지 않는 의지로. 하지만 계속된 싸움에 별이도 점점 지쳐갔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러나 별이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니었다. 별이는 김태호를 지키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구조 요청해. 빨리. 김태호는 간신히 일어나 친구들을 향해 소리쳤다. 정민철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산소 깊은 곳이라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최영수는 박승우를 부축하며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 했다. 구렁이는 여전히 별이를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별이는 이제 맹목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바위 틈, 미끄러운 경사, 가시덤불. 별이의 눈이 빠르게 주변 환경을 스캔했다. 이것은 단순한 맹수의 행동이 아니었다. 별이는 지략을 짜고 있었다. 구렁이가 다시 공격해오자 별이는 이전과 달리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대신 옆으로 재빨리 몸을 피하며 구렁이를 특정 방향으로 유인하기 시작했다. 김태호는 별이의 의도를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저 녀석이 뭔가 계획이 있어. 별이는 구렁이를 바위 절벽이 있는 방향으로 유인했다. 구렁이는 별이를 쫓아 바위 위로 올라갔다. 별이는 구렁이보다 훨씬 작고 민첩하기에 좁은 바위 틈 사이로 재빨리 움직일 수 있었다. 반면 거대한 구렁이는 움직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바위 절벽에 도달한 별이는 잠시 멈춰서 구렁이를 노려보았다. 마치 도발하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분노한 구렁이는 별이를 향해 돌진했다. 그 순간 별이는 일부러 넘어지듯 바위 아래로 구르기 시작했다. 별아. 김태호가 소리쳤지만 별이의 행동은 계산된 것이었다. 구렁이도 별이를 따라 바위 경사면을 타고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렁이의 거대한 무게는 그대로 약점이 되었다. 미끄러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통제력을 잃어갔다. 별이는 마지막 순간에 작은 바위 틈으로 몸을 피했다. 반면 구렁이는 멈출 수 없었다. 거대한 몸이 그대로 바위 아래로 추락했다. 굴러내린 돌무더기와 함께 구렁이의 비명이 산을 가득 채웠다. 저기 봐. 별이가 해냈어. 정민철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가 바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구렁이는 큰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돌무더기가 그 위에 쏟아져 내려 일부를 덮고 있었다. 별이는 비틀거리며 김태호에게로 다가왔다. 온몸이 피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다. 김태호는 무릎을 꿇고 별이를 품에 안았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별아. 김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별이는 지친 듯 김태호의 품에 기대어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별이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다리에서는 피가 흘렀고 몸은 여러 군데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숨소리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빨리 내려가야 해, 별이가 위험해. 김태호는 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온몸이 아팠지만 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바위를 내려오는 순간 별이의 몸이 갑자기 축 늘어졌다. 김태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별아, 정신 차려. 김태호는 별이의 가슴에 귀를 가까이 대보았다. 미약한 심장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별이의 호흡도 얕고 불규칙했다. 김태호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좀만 더 버텨, 별아. 곧 도착할 거야. 살아있어, 제발. 김태호의 간절한 기도가 산길을 타고 울려 퍼졌다. 산길은 험했다.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순간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김태호는 별이를 단단히 품에 안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왔다. 별이의 하얀 털은 이제 피와 흙으로 얼룩져 붉게 변해 있었다. 약한 숨결이 김태호의 팔에 닿을 때마다
그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었다. 조금만 더 버텨. 정민철이 앞에서 길을 인도했고 최영수는 여전히 박승우를 부축한 채 뒤따라왔다. 박승우의 다리는 구렁이에게 물려 붓기 시작했지만 다행히 그 정도로 상황이 끝났다. 가장 심각한 것은 별이의 상태였다. 마침내 등산 입구에 도착했다. 정민철이 먼저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주차장에 있던 다른 등산객들이 달려왔다. 구급차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누군가 소리쳤다. 김태호는 별이를 안은 채 땅에 무릎을 꿇었다. 별이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별아, 눈 한 번만 떠봐. 제발. 넌 내 마지막 친구야. 김태호는 별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따뜻한 눈물이 별이의 몸을 적셨다. 김태호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뼈만 남은 새끼 강아지를 처음 안았던 날, 별이가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던 순간 함께 산책하며 웃었던 시간들. 모든 것이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구급차와 함께 산악구조대가 도착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구조대원들이 김태호에게 다가왔다. 김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괜찮아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구조대원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다른 구조대원은 박승우를 돌보았다. 동물병원으로 급히 이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우 위중해요. 구조대원의 말에 김태호의 가슴이 더욱 조여왔다. 별이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기는 동안에도 김태호는 별이의 발을 놓지 않았다. 마치 그 발을 놓는 순간 별이를 영원히 잃을 것만 같았다. 함께 가도 될까요? 김태호의 간절한 눈빛에 구조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별이는 구급차에 실려 근처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김태호는 내내 별이 옆에 앉아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개가 사람을 구했다면서요. 구조대원 중 한 명이 물었다. 김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아이가 저희 모두를 구했어요. 특히 저를. 구조대원은 놀란 눈으로 별이를 바라보았다. 이건 뉴스감이에요. 진돗개가 주인을 구하다니. 김태호는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별이의 상태만이 그의 관심사였다. 병원에 도착하자 별이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다. 김태호는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김태호는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정민철과 다른 친구들도 병원을 찾아왔지만 김태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별이의 생존만을 간절히 바랐다. 마침내 수의사가 나왔다. 김태호는 벌떡 일어났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다발성 외상과 내부 출혈이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어요. 김태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넘게 진행되었다. 김태호는 한순간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정민철이 커피를 건네도 손을 내밀지 않았고 잠시 쉬라는 권유도 듣지 않았다. 그저 별이가 수술대에서 살아나오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수의사가 다시 나왔다. 김태호는 수의사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지친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생명은 건졌어요.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다음 24시간이 고비가 될 거예요. 수의사의 말에 김태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생명은 건졌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수의사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요. 하지만 지금은 매우 약한 상태라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김태호는 수의사를 따라 중환자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별이의 모습이 보였다. 산소기를 단 채 침대에 누워있는 별이는
김태호가 아는 그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여러 모니터가 그의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있었다. 별아. 김태호는 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수의사는 조용히 방을 나가며 문을 닫았다. 김태호는 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별이의 숨소리는 약했지만 규칙적이었다. 고마워, 별아. 내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김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른 채 김태호는 별이 곁을 지켰다. 밤이 깊어갔다. 간호사가 들어와 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지만 김태호는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의자에 앉아 별이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시간을 보냈다. 새벽이 되었다. 김태호는 잠시 졸다가 깼다. 별이의 상태는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산소 호흡기의 도움을 받으며 숨을 쉬고 있었고 모니터의 삐소리만이 병실을 채웠다. 김태호 씨. 문이 열리고 수의사가 들어왔다. 김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나요? 김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수의사는 휴대전화를 건넸다. 화면에는 지역 뉴스가 재생되고 있었다. 지리산에서 벌어진 기적적인 구조 사건. 진돗개가 주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구렁이와 싸워. 김태호는 놀란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구조대원들의 인터뷰가 이어졌고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목숨을 걸고 주인을 구한 진돗개 별이 은퇴자의 마지막 가족, 세상을 울리다 라는 헤드라인이 나타났다. 별이가 유명인사가 됐네요. 수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김태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별이가 칭찬받아 마땅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다. 별이의 상태는 어떤가요? 생각보다 회복이 빠릅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원래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김태호는 다시 별이 곁에 앉았다. 시간이 흐르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왔다. 정민철과 다른 친구들이 번갈아 병원을 찾았지만 김태호는 여전히 별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김태호는 피로에 지쳐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뭔가가 그의 손을 건드렸다는 느낌에 김태호는 눈을 떴다. 별이가 미약하게 눈을 뜨고 있었다. 별아. 김태호의 외침에 별이의 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작은 움직임에도 김태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잘했어. 정말 잘했다. 별아. 김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별이는 간신히 눈을 뜬 채로 김태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별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마치 웃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수의사가 황급히 달려왔다. 별이의 상태를 확인한 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놀랍네요. 이렇게 빨리 의식을 되찾다니.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김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해요. 그날 밤 이후로 별이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다. 며칠 후에는 산소 호흡기를 떼었고 일주일이 지나자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김태호는 매일 병원을 찾아 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별이의 이야기는 지역 방송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병원에는 별이를 응원하는 편지와 선물이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별이를 직접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김태호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별이의 용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수의사가 마침내 좋은 소식을 전했다. 별이를 내일 퇴원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김태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들었니, 별아? 내일 우리 집에 갈 수 있대.
별이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김태호와 별이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지도 한 달이 지났다. 별이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었다. 이전처럼 활기차게 뛰어다니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산책도 나가고 집 주변을 돌아다닐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다. 별아, 오늘은 어디로 갈까? 김태호가 별이의 목줄을 들고 물었다.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예전보다는 천천히 움직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했다. 김태호는 별이의 상처가 남아있는 몸을 살폈다. 하얀 털 사이로 붉은 흉터가 보였다. 구렁이와의 사투에서 얻은 상처였다. 둘은 동네 공원으로 향했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별이를 알아보았다. 별이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를 타고 퍼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목숨을 걸고 주인을 구한 진돗개,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건 개라는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었다. 공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왔다. 저기 별이다. 영웅 강아지야. 김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별이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얌전히 쓰다듬어지는 것을 허락했다. 예전에는 낯선 사람들을 경계했던 별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익숙해진 듯했다. 저기, 김태호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민철과 박승우, 최영수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지리산 사건 이후 네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특히 박승우는 별이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구렁이에게서 그를 먼저 구한 것이 바로 별이었으니까. 별이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네. 박승우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의사는 완전히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했지만 별이는 놀라운 속도로 나아지고 있어. 네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별이는 그들 발치에 누워 평화롭게 쉬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이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별이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이제 당신 인생이 달라졌겠어요. 최영수가 말했다. 김태호는 별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 퇴임 후 적막했던 집은 이제 활기가 돌았고 외로움에 술을 마시던 날들은 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무엇보다 김태호 자신이 변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았다. 그래, 별이 덕분에 새 삶을 얻었어. 저녁 노을이 공원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김태호는 별이의 목줄을 잡은 채 걸으며 생각했다. 죽어가던 강아지를 살려낸 것은 김태호였지만 정작 새 삶을 얻은 것은 자신이었다고. 이제 김태호의 집에는 시계 초침 소리 대신 별이의 발자국 소리가 울렸고 빈 소주병 대신 별이의 장난감이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김태호의 마음에는 다시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태호는 별이의 목줄을 살짝 당겨 멈췄다. 석양을 배경으로 별이와 김태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는 깊은 교감이었다. 별아, 고마워. 단순한 감사의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김태호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둘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모험과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태호를 별이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리고 별이는 마을의 자랑이자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김태호에게 별이는 그저 자신의 삶을 바꾼 소중한 가족일 뿐이었다. 두 생명이 서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선물한 기적 같은 이야기. 별이는 단순히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김태호의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김태호와 별이의 집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안에서는 두 친구가, 아니 두 가족이 평화롭게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